네, 신부체온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세포 열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의 조갑박리증의 이론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면역과 무병 장수론, 또 심부온도와 피부온도의 상관성, 또 표면 장력과 온도, 변형과의 관계, 심부온도 저하 시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인 또 변화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질병 발생의 과정을 설명을 드렸죠. 자, 오늘은 이제 조갑박리증의 발생 원인, 즉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이 아니라 세포 열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심부온도는 왜 떨어지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온도가 떨어지는 요인들을 저는 이 표에서 좀 자세하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심부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뭐 몇 가지라면 왜 이러한 조갑박리증 또한 발생 원인을 왜 모르겠습니까만은 이 심부온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임상에서도 세균과 바이러스라면은 그냥 항진균제 쓰면은 다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항진균제를 쓰더라도 간에 무리만 가고 낫지 않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고요. 또 스테로이드를 쓰더라도 통증도 심하면서 그 쓸 때는 염증이 좀 진정되는 듯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일은 더 망가지는 사례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의원에 내원을 하시는 분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몸 속에 영향을 주는, 심부온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을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갑박리증의 발생 원인을 이렇게 내인, 외인 해서 다양한 요인들을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조족지혈이죠. 너무나 하나의 피상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제 연구에 의하면 이 심부온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은 수백만 가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의 이론은 생화학적인 관점, 또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더더욱 접근하기 때문에 모든 이 에너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다 내 몸 속의 심부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이 다양한 요인들이 많지만 우리는 이러한 요인들을 하나 둘씩 제거하면서 또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치료를 하기 전에 이러한 요인들을 평소에 이해하면서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음식물 또한 물도 영향을 줍니다. 어떤 분들은 얼음 물을 먹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따뜻한 물을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의 이론에 따르면 항시 물을 드실 때는 내 몸속 체온 37도보다 더 조금이라도 높은 온도의 물을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외에도 단백질, 당분, 지방, 비타민, 염류, pH. 이 pH가 특히 피부병에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다라는 사실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점성. 음식물의 그 점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성이 올라가면은 혈류 속도는 떨어진다라는 거죠. 혈류 속도가 떨어질 때 심부온도는 내려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 식품 첨가물들, 방부제, 보존제, 항산화제, 특히 건강보조식품들은 반드시 이러한 첨가물을 넣게 되는데 첨가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심부온도가 내려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 특히 이 방부제, 보존제,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는 식품들은 내 몸에서 그 음식물이 분해가 안 됩니다. 그럼 분해가 안 되면 산화가 안 되고 산화가 안 되면 산화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화열이 발생하지 않으면 내 몸속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는 거죠. 심부온도가 낮아지면 모공은 손발끝에서 다치게 되고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어디로 쏠릴까요? 바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되고 특히 조갑박리증은
마찰이 많은 손발 끝으로 열이 쏠렸을 경우에 그 손발 주변, 손발 끝 주변에서의 염증이 발생하게 된다. 그때 피부 온도는 더더욱 올라가고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은 강해지면서 조갑체와 조갑상이 분리가 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심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을 저의 세포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좀 바라봐 주신다라면 정말 치료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원을 하실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차근차근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원인을 제거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갑박리증의 발생 기전을 한번 요약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양한 요인들이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또 세포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 그 세포 속에는 작은 기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기관 중에서도 특히 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는 열 에너지가 발생하죠. 그 한 분자당 7.3kcal의 열 에너지가 발생하고요. 한 포도당 한 분자에서는 대체적으로 38 ATP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ATP의 발생에 의해서 이 심부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하지만 다양한 심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세포의 기능 저하나 세포 손상이 일어났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 ATP의 합성의 장애로 인해서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고 특히 뇌를 포함한 이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은 체온 조절 정추가 가만히 있겠어요? 시상 하부에서 바로 심부 온도를 올리려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뭐 하고 있느냐? 빨리빨리 모공 닫아. 자, 모공 닫아. 어디서부터?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을 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모공이 닫혔단 말이죠. 그 모공이 닫혀버리면 특히 손발 끝에서부터 먼저 모공이 닫히면 그 조갑 하피부로 가야 되는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체 바깥층의 그 각질 세포는 점착성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쪽의 피부는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태선화되고요. 태선화되는 과정 속에서 조갑 태선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점착성이 떨어질 때 그 각질 세포가 떨어져 나가겠죠. 탈락성의 증상, 각질, 비듬, 인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게 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가 원활하게 내 몸 바깥으로 방출이 안 되는 거죠. 자, 방출이 안 되고 나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가 내 몸 바깥으로 방출이 안 될 때 나는 열 받는 거죠. 뚜껑 열리는 거죠. 내가 뚜껑 안 열리려면 강제적으로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야 되는데 바로 그때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려움증은 왜 생긴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막 싸우는 과정에서 가려움증이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모공이 닫혀서 열 에너지가 피부 바깥으로 내 몸 바깥으로 원활하게 방출이 되지 못해서 가려움증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열 방출이 곤란하게 되면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전도, 대류, 복사, 정발 4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 열이 쏠린 부위의 피부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바로 그때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 억력은 강해진다라는 이야기죠. 피부 온도의 상승이 바로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되는 겁니다. 염증이 됐을 때 피부 발적, 발진, 따가움, 화끈거림, 심한 경우는 통증이 나타나고요. 그 이외에도 색소 침착, 또 모세혈관 확장증과 같은 다양한 염증성의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조갑박리증에 있어서는 그러한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자연스럽게 그냥 박리 현상이 되고 또 조갑 색이 변하고 또 조갑이 쉽게 부서지거나 갈라지거나 찢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갑 주위염이 발생하면서 조갑 박리증이 생길 때는 이러한 염증성의 발적다감 화끈거림 통증도 생길 수가 있지만 이 조갑 박리증은 이러한 증상이 좀 드뭅니다. 그냥 박리 현상, 조갑이 잘 부서지고 깨지고 갈라지고 그리고 조갑체에 있어서의 하얀 부분과 좀 핑크색 부분의 그 경계선이 좀 일렉일레하다, 좀 불규칙적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조갑 박리증은 조갑 끝에서부터 조갑 근으로 이렇게 박리 현상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갑 박리증의 발생 기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세포 손상으로 심본도가 낮아지고 모공이 다치고 열 방출이 곤란해지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 그때 표면 장력은 약화되고 응력이 강화되면서 염증이 발생했다. 이러한 염증의 현상이 장기화됐을 때 응력이 강해지면서 표면 장력이 약해질 때 조갑 박리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갑 박리증 이 발생 기전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가 조갑 박리증의 3대 치료 원칙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이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겠다. 또 모공 닫힘 현상, 이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시켜줘야 되겠다. 또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최적화시켜야 되겠다. 심부 온도를 올려서 37도를 유지해줘야 되겠다. 자, 이게 조갑 박리증의 3대 치료 원칙입니다. 조금 있다가 그 3대 치료 원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갑 박리증이 우리가 조갑 박리증 증상 중에서 다양한 궁금증이 많을 겁니다. 그 궁금증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왜 박리증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전신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저하증, 임신, 매독, 포르피린증에서도 왜 조갑 박리증이 생길까요? 또 지금 피부 질환에 있어서 건선, 아토피, 습진 이런 다양한 질환에 있어서도 조갑 박리증이 생기잖아요. 그 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조갑 박리증과 함께 조갑이 부서지고 갈라지고 또 성장 장애가 옵니다. 자, 이러한 하나하나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조갑 박리증에 있어서 이 조갑상이 조갑상과 조갑체가 박리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조갑상과 조갑체가 분리가 되는 걸까요? 바로 응력이 작용했다. 밀어내는 힘. 그 응력이 작용하기 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모공이 닫혔다라는 거죠. 모공이 닫히면서 그 조갑 하피부, 조갑상에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고 건조, 각질, 태서나 인설, 비듬 이러한 건조성과 탈락성의 증상이 생기는 과정 속에서 조갑이 서서히 조갑체와 조갑상이 분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 반드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색깔의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조갑 박리가 된 이후에 생길 수도 있고요. 염증이 되는 과정 속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바이옵시를 한다고 생체 우리가 생금을 해서 균이 나왔다고 그 균이 범인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반드시 심본도가 내려가서 모공이 닫혀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발생해서 응력이 강해져서 조갑 박리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건선, 습진의 피부 질환에서도 조갑 박리증이 생기잖아요. 왜 생기죠? 건선 습진은
동일하게 심부온도가 내려간 질환이죠. 모공이 닫히고 피부온도가 올라간 질환이죠. 모공이 닫히고 피부온도가 올라갔으니까 근선 섭진도 내일에서 생길 수 있잖아요. 그쪽으로 열이 쏠리면은 그쪽에서 피부온도 올라가서 응력이 강해져서 내일이 분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선 섭진도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이 아니라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바로 심부온도가 내려가고 모공이 닫히고 피부온도가 올라가서 생긴 질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의 치료를 잘 보시면 조갑박리증이나 근선이나 섭진이나 치료 방법은 똑같습니다. 심부온도를 최적화시켜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선 환자분들이 조갑박리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근선은 재치료를 하게 되면 근선도 치료되고 조갑박리증도 치료가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냥 조갑박리증 하나만 치료하라면 저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치료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근선이나 조갑박리증은 동시에 치료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도 갑상선 질환에서 조갑박리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러죠? 라는 거죠. 자, 갑상선 질환 또한 저의 이론에 의하면 갑상선도 심부온도가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럼 갑상선 기능 항진과 저하증, 갑상선암, 갑상선염은 왜 발생했느냐라는 건데요. 자,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이 손발끝에서 다친다 그랬죠.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가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려버렸다. 그 쏠린 부위가 바로 구멍이 많은 상체로 열이 쏠리면서 갑상선 조직 쪽으로 열이 과도하게 쏠렸을 경우에는 갑상선염이 되는 거죠. 그럼 갑상선염이 또 시간이 지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 갑상선암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생긴 이유는 그것 또한 심부온도가 내려가서 생긴 거죠. 서양의학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서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 갑상선 분비 호르몬 왜 많아졌습니까? 라는 겁니다. 왜 많아졌죠? 바로 심부온도가 내려가면서 피부온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갑상선은 기능을 항진을 해야죠. 열을 많이 발생시켜야죠. 아울러서 열이 또 갑상선으로 열이 쏠리다 보니까 그쪽으로의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진 거죠. 왜? 체온을 유지하려고 갑상선 분비 호르몬을 많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의 이론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도 심부 온도만 유지되면은 그 질환이 사라지더라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서 조갑박리증이 있다라고 하면 조갑박리증은 갑상선 질환을 치료할 때만 조갑박리증이 치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조갑박리증 환자분들은 갑상선 질환이 없는 경우도 또 있겠죠. 하지만 이 갑상선 질환과 조갑박리증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많다. 심부온도가 내려가서 생긴 질환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갑박리증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임신이나 매독이나 포르피린증도 마찬가지인데 임신일 경우에도요. 임신이 되는 순간 심부온도는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이 산모가 순간적으로 그 이전에 심부온도는 내려가 있고 피부온도는 높아져 있고 모공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했을 경우는 순간적으로 열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현재 모공은 또 닫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그 열은 또 어디로 갈까요? 또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다 보면 그게 손, 발 끝으로 열이 확 쏠릴 경우에는 임신이 되었지만 열이 쏠리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조갑박리증이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열 에너지학적으로 분석을 해 나가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갑박리증에서 생기는 다양한 원인과 그 결과 또 조갑박리 분리증을 결합해서 살펴본다라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해하는데. 자, 그리고 조갑에서의 성장장애는 왜 발생하는가? 우리가 조갑 기질, 네일 매트릭스라는 그 부위에서의 염증이 생기면 또 아울러서 조갑 기질에서의 그 하나의 성장 인자가 있는 거죠. 거기에 손상을 받으면 네일이 성장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자꾸 열 에너지가 지금 구멍이 많은 상체로 열이 쏠려버리고 자꾸 손발 끝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자꾸 상체로 열이 쏠리니까. 그래서 손발 끝으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조갑에 성장 장애가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조갑이 잘 부서지고 갈라지는 이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은 조직과 조직 사이의 그 점착성이 줄어드는 거죠. 모공이 다침으로 해서. 네일 또한 그 아주 밀어내는 힘, 이 유체 압력이 강해질 때 네일의 조직도 이 밀도도 높아지는 겁니다. 점착성도 높아지고. 하지만 이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면 이 점착성이 줄어드는 거죠. 네일과 네일 사이에 조직 간의 점착성도 줄어들어서 또 쉽게 부서지고 갈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궁금증도 뭐 다양한 궁금증이 많은데 오늘은 이 5가지 정도로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조갑박리증의 3대 치료 원칙.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조갑박리증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이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를 높여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포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되돌릴 때만이 그때 또 조직은 정상적으로 재생이 되고 탈락이 되고 재생이 되고 탈락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조갑박리증 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조갑이 이 성장하는 데는 손톱은 한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고요. 발톱은 한 12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립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좀 인내를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만큼 심장에서 멀기 때문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 또한 더딥니다. 그리고 발 쪽, 발톱 쪽은 심장에서 더 멀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더 더딘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된다. 염증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표면 장력은 강화시키고 응력은 약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염증 치료 해줘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닫혀있는 모공은 열어야 되겠죠. 모공이 열릴 때는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먼 쪽으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열 에너지는 골고루 전신으로 분산이 되겠죠. 어디로? 손발 끝으로. 그러면 열이 자꾸 손발 끝으로 밀어내는 힘, 유체 압력이 강해지겠죠. 그러면 조갑의 성장 속도도 빨라지고 뭔가 밀어내는 힘이 가해질 때 수분과 영양 공급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모공이 열릴 때 조갑 하 피부 쪽으로의 수분 공급량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 각질 세포 간의 점착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조갑체와 조갑상 간의 수분 공급으로서 딱 점착이 된다, 붙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갑박리증이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조갑박리증의 4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약물요법, 또 생활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약물, 한방 약물요법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온중산안제제, 심부 온도를 올려주는 약제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발한 해표지제, 전체적으로 땀의 분비를 많게 해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시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염증 치료해 줄 수 있는 청열 해독지제를 쓰게 됩니다. 자, 반드시 염증 치료해 줘야 되겠고 또 열 에너지를 분산시켜 줘야 되겠고 심부 온도를 올려 줘야 되겠다. 자, 이럴 때만이 열 에너지가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는 법이 없습니다. 골고루 열이 분산될 때 그 피부나 네일 간의 온도 편차가 줄어들게 된다. 어느 한쪽으로 열 쏠림이 사라지게 된다. 그때 염증이 치료될 수 있고 염증이 치료될 때 우리는 전반적인 조직이
정상적으로 재생이 되고 탈락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됨으로 해서 내일도 정상화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식이요법입니다. 이 식이요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요, 아니 음식을 조절해서 치료를 한다? 의학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냥 약만 써야만, 약으로 치료할 때만 그게 의학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약을 써서 치료하는 것은 정말 합법입니다. 합법. 그런데 그 약도 심부 온도를 낮추고 피부 온도를 낮춰서 염증을 치료하면 됩니까? 저는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염증을 치료한다고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동시에 낮춘다? 그거는 너무나 독한 약이죠. 병을 치료하려고 하다가 또 다른 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조갑박리증 치료하려고 하다가 간염이 생기고 간경화가 생기면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지금 제 이론에는 찬물도 못 먹게 합니다. 그러면 약을 써서 염증을 치료한다고 심부 온도를 내려주는 한약이든 양약이든 쓰면 됩니까? 저는 못 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루 세 끼를 꼭 드시자. 또 되도록이면 생야채보다는 익힌 야채를 먹자. 맵고 짭조름한 국을 충분히 자주 먹자.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을 피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름진 음식은 포화지방산이 있습니다. 이 포화지방산은 녹는 점이 41.6도에서 91.3도까지 내 체온보다 높습니다. 녹는 점이.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 들어가서 분해가 안 된다. 분해가 안 되면 산화가 안 된다. 산화가 안 되면 산화열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산화열이 발생하지 않으면 내 몸속 온도는 낮아지고 모공은 닫히고 피부 온도는 올라가는, 그래서 결국 염증이 발생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산도가 낮은 음식, pH가 낮은 음식은 상당히 피해 주셔야 됩니다. 묵은지, 식초, 매실, 특히 이 과일, 술, 과일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일은 그냥 디저트 정도만 드셔야지 많이 드시면 내일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건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산도가 낮은 음식은 가급적 피해주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요법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내 환경 여건을 어떻게 조성하고 내 심부 온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이죠. 항시 집안은 따뜻하게 유지해줘야 되고요. 옷은 좀 충분히 두텁게 입어야 됩니다. 여름철에 조갑박리증을 치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더 치료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조금 더 긴팔 긴 바지를 입어서 땀을 더 내주면 더 좋은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침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해주고요. 치료 기간에는 먼 여행이나 친구 만남을 좀 삼가해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받게 되면 막 옷을 벗게 되고 찬물을 먹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줄이자라는 거고요. 이불은 좀 두텁게 덮고 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겨울에는 항시 두터워야 되고 여름철에도 좀 적절한 온도는 유지해야 되고 선풍기 에어컨은 되도록 좀 멀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운동요법인데요.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게 좋고요. 낮보다는 저녁 시간에 운동을 해서 땀을 좀 충분히 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수영은 좀 삼가해 주시고요. 샤워는 따뜻한 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피부가 건조하다고 바디 로션이나 오일을 자꾸 바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공이 닫혀서 피부가 건조할 때는 되도록이면은 더 옷을 입어서 건조감을 줄여서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을 충분히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조갑박리증 치료 시 주의사항입니다. 자, 이것도 제일 중요한데요. 3대 치료 원칙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피부 온도가 높아지면 안 되겠죠. 자, 인위적으로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찜질방, 사우나, 마사지, 레이저 치료를 한다? 원치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온도는 34도 이상이 될 때 오히려 염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외부에서의 자극이나 열 자극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심부 온도를 낮추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찬물, 가공 음식, 약물, 과일들 조심하시고요. 자, 모공을 닫지 말라는 겁니다. 보습제, 오일, 연고들 특히 조심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조갑박리증에 대해서 우리가 서양의학적인 관점 또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의 이론과 임상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좀 조갑박리증 이해되세요? 저희 한의원에 찾아오신다라면 저는 이러한 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고 개개인별로 제가 그 환자분들의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쪼록 이 조갑박리증 우리가 완전 정복 좀 할 수 있겠죠 이제. 자, 차근차근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치료를 하신다라면 반드시 치료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불치병 절대로 아닙니다. 자,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편에는 더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한테 찾아뵙겠습니다. 자, 건강하세요.